김선, 김남은의 대국민 상담소. 아, 날씨가요. 네. 제가 지금 되게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마감 중인데, 제가 2주일 동안 이렇게 틀어박혀서 이렇게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졌어요? 그러니까요. 목련을 보지도 못했는데 와. 어디선 지고 있대요. 맞아요. 네. 저도 트위터 사진 보니까 어떤 분이 지고 있는 목련 꽃잎을 올려주셨는데. 나랑 같은 거 봤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정말 본 적도 없는데 내 어디서 말이. 지고 있을까? 아. 야, 또 저는 그 신촌역, 홍대 이쪽으로 나갈 때마다 그 여인네들의 치마 길이가 짧아지는 걸 보면서 역시나 조선 여인들의 기계는 강하구나. 찬바람이 아직 불고 있지만 역시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아름다운 다리를 뽐내시고 있는 분들 정말 어떨 때는 과도한 노출 때문에 감사합니다. 얼굴이 찌푸려질 정도로 고맙습니다. 얼굴이 막 찌푸려질 정도로 고마워. 심장 어택 이러면서. 예, 네. 저는 그 와중에 아직도 몸살을 앓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아마 이 몸살이 끝날 때쯤이면 아무래도 또 완전한 봄 기운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더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나무님 몸살 끝날 때쯤. 여름 돼요? 아니 나무님 억울해, 계속 막. 이렇게 골골하셔서. 그러니까요. 걱정돼요. 이게 제가 보기에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야. 왜 마음이 아플까? 왜 마음이 아플까? 그럴게요. 자, 마음이 오늘도, 아픈 이유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 분들이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하나씩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초대 이사장이며 국민의 정부 농림부 장관과 상진의 총장을 역임한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의 새 칼럼집 원앙소리 인생 삼무작의 이야기. 아무리 도시화가 된다 하더라도 기본 생명산업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 농업을 이렇게 꼴대 농촌과 농민 없이는 도시도 소비자도 없습니다. 도서출판 따비. 나무님, 써님 안녕하세요. 두 분 모두 SNS 활동 많이 하시죠? 그래서 조언 좀 구하려고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저 요즘 SNS가 무서워요. 제 소개는 그냥 30대 여성 이 정도로만 해둘게요. 예전에 같은 직장에 다녔던 여자 후배가 한 명 있어요. 일솜씨가 제법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사이좋게 지냈는데 갈수록 좀 뭐랄까 이상하더라고요. 안하무인이랄까? 그 친구도 연차가 조금씩 쌓여가면서 왠지 선배고 뭐고 없는 듯한 태도 점점 더 심해지고 보고 체계는 무시하고 일 처리하기가 일쑤더라고요. 결국 제 풀에 꺾여서 튕겨나가더군요. 겉으로는 나 이제 프리랜서로 독립해보련다 이렇게 포장을 했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녀가 회사를 관둔 뒤에 여기저기에서 회사 욕하고 저를 포함해서 같이 근무했던 선배들 욕하고 다니는 꼴이 아주 가관이네요. 험담의 수단은요? 역시나 SNS였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바로 제가 그 여후배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있을 때 그 친구가 잘못을 해서 제가 조금 심하게 혼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봐도 저같이 했을 거예요. 남자 후배랑 사내 연애하면서 일 개판 치고 출장 빌미로 둘이 여행 다니는 후배, 그걸 가만히 둘 선배는 아마 세상에 없을걸요? 아무튼 그 친구는 작정한 듯이 거의 매일 저를 씹어대는데 아주 미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런 식이에요. 김선, 그 오만 방자함은 예나 지금이나 아직도 자기가 프로라고 착각하나? 이쯤 되면 실력이 조금은 늘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요즘도 가짜는 일로 후배들 괴롭힌다는 소문이 자자한 김선씨, 나이 좀 곱게 잡수시면 어디 덧날까요? 이런 식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참고만 있었어요. 괜히 말을 섞어봤자 저만 손해일 것 같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상황이 조금씩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SNS를 보고 여기저기에서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걔가 너를 왜 그렇게 씹어대느냐? 네가 정말 무슨 큰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거의 요즘은 매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평소에 SNS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생뚱맞게 갑자기 SNS에 가입해서 누군가 설전을 벌인다는 게 좀 두려워집니다. 그렇다고 그 친구를 면대면으로 만나서 따지기도 좀 망설여지고요. 그 친구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아무튼 해결책은 마땅치 않고 요즘 좀 심각합니다. 밤에 침대에 누우면 저를 험담하고 다니는 그 인간 생각에 잠까지 잘 안 와요. 그 인간이 SNS에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신경 쓰이고 그런 날이면 너무나 우울하고 위축됩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SNS. 네. 참 이 즐거운 사교에 뭐 이렇게 전혀 일적으로나 뭐 이렇게 생활 공간에서 같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교류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SNS의 장점인데. 저랑 김선님도 SNS로 처음 알게 됐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 트윗을 많이 알티를 해주시길래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미녀예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속았어. 특히 이마가 아주 이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쁜 여자만 팔로우하는 철칙이 있어서 콜렉터. 네, 콜렉터. 그래서 팔로우를 했죠. 그래서 친분이 쌓이고 그래서 이제 트위터로 말씀을 많이 나누다가 제가 한겨레 신문 인터뷰 진행하면서 한번 인터뷰로도 한번 모시고 그러면서 또 이제 방송을 하게 됐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SNS 철칙이 그겁니다. 뭐 미녀 팔로우. 특히 이게 트위터에서 이렇게 미녀를 팔로우하고 싶으시다 이러면 이제 나무님의 이게 팔로잉 리스트 그렇죠. 보시면 네. 되겠다. 근데 이제 저의 경우는 이제 나무님이 속으신 거고 그 선글이 풀피게 부인 안 하는 거 봐. 넘어갈게요. 아니 일단은 얼굴의 3분의 1이 선글라스로 덮여 있었고요. 그래, 알았어. 속았다고? 해변가 배경으로 해서 뭐랄까 이제 캐러비안의 해적의 여자친구 같은 느낌? 해적 여자친구. 네, 그런 좋다. 풀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감흥이 있었고요. 감흥. 네. 그런데 이제 사실 프로필 사진보다도 쓰시는 글이라든가 멘션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고마워요. 네, 그래서 제가 팔로잉을 했던 거죠. 저는 나무님이 저한테 처음 멘션 주셨을 때가 뭐였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이런 네임들한테 내가 멘션을 받다니 와 기쁘다 이래가지고 나무님이 주신 멘션에다가 별표 쳤나 막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와 신난다 막 네. 그런 거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내가 왠지 좋아하고 팔로우 먼저 했던 분이 나의 글에 막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면 그분이 좋아요 누른 거를 좋아요 누르고 싶은 그런 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래요. SNS가 저는 이게 아기 낳고 집에서 쉬면서 트위터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됐는데 제가 일적으로나 뭐 이렇게 동네에서 만날 수 없는 분들을 이게 트위터로 그분들의 이렇게 생활을 약간 엿보면서 교류할 수 있다는 게 그렇죠. 멘션으로 이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게 상당한 장점이 되고 또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본다면은 이분처럼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머리를 싸마게 하는 그분처럼 일종의 그 저주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고 있는 거죠. 너무 근데 이거 실명으로 이렇게 까는 거는 그렇게는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돌려까기 하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나름대로 이제 편지풍파의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편지풍파. 예, 종종 이제 저도 많이 까요.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오해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계신데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트위터라든가 인터넷 하다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요약이 잘 된 한 줄로 아주 잘 정리된 내용입니다 하면서 .txt 또는 뭐 URL로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잘 안 믿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텍스트 안에 인물이 되다 보니까 야 이렇게 정말 그 쓰는 사람이 아무런 뭐랄까 공정성이라든가 팩트 없이 마구 쓸 수도 있구나.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모여 있는 걸 가지고 교과서를 만들게 됐을까 우리나라는. 예, 교학서 교과서. 네. 출처가 엔하위키. 구글 검색. 구글 검색. 이걸 교과서 만들게 됐으니까. 엔하위키 출처는 좀 심했다. 예. 아니, 그 어디 출처든 간에 NIK를 출처로. 근데 NIK에 있는 출처를 따라 들어가면요. 그 출처가 일본 2채널인 경우가 있어요. 미치겠어요. 일본 구글 사이트에 있는 내용이 한글로 바뀐 건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를 만든 거죠. 대단하다. 와.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교과서가 정말 애독서라고 우리 국민이면 사야 된다고 하면서 보수단체 회원분들이 모여가지고 판매를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야 어이없다 생각했었는데 그 정도로 뭐랄까 그 일부러 오프라인 매체에 권위를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온라인에서 아무런 그 뭐랄까요
이 글을 쓴 사람, 이것을 써머리한 사람들의 정체라든가 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 또는 왜곡된 글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너무 많죠. 그거를 통해서 일종의 어떤 뭐 논증이라든가 공격 용도로 쓴다는 거는 예, 어이없는 일 같고요. 근데 저도 그런 일 많이 당했어요. 당하면 생각한 게 뭐냐면은 전 기준을 정했어요. 어떤 기준? 어떤 기준이 뭐냐면 지금은 참는다. 아. 왜냐면 이거 내가 일일이 대응하기에 너무 내 스트레스가 많다.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이 뭐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네. 월수 2천 넘어가면 나도 반격한다. 월수 2천. 예. 명확하다. 명확해요. 월수 왜냐면- 2천만 넘으면 바로 반격 들어가. 근데 그 반격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법적인 고소 이런 게 아니라 월수 2천 넘어 들어가서 BMW 5 시리즈라든가 벤츠 이런 걸 타고 롤레스 금딱지 시계를 차고 걔네들 슬슬 돌아다니는 거야 앞에서. 어이 박 사장 오랜만이야. 잘 지냈지? 야 소매 이러면서. 걷어. 그렇지. 이러면서 야 나 요즘 이런 거 하고 지내. 시간 나면 사무실 놀러 와. 반드시 이게 시계 찬 손으로 그렇죠. 줘야 되는 거죠. 왼손으로 줘야 돼. 명함은. 금딱지 시계 보여주게. 이렇게. 그걸로 복수하자. 더 내가 잘 나감으로써 그냥 이렇게 묻어버리는 거죠. 저는 그런 말 제일 싫어요. 어떤 즐겁게 사는 게 이기는 거다. 엿먹으라 그래요. 그런 게 어딨어, 씨. 뭐 그런 정신 쓰는 개 같은 소리가 어딨어. 그 정신승리네, 그거. 왜 그런 게 어딨어. 뭘 즐겁게 사면은. 사실상 이긴 거, 막 이런 사실상 이긴 거. 뭐 그, 소나타 신차종 요번에 나오니까 사실상 가격은 인하된 거다. 가격은 150에서 200만 원 올렸는데 실제로는 내린 거나 마찬가지. 내린 거나 마찬가지. 그게 어딨어. 올라가면 올라간 거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원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내가 더 잘 나가고 아주 세속적인 기준으로 그러니까 돈 문제가 좋은 게 돈이 좋은 게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돈이 왜 좋냐면은 돈은 일단 기본적으로 돈 문제를 해결해줘요. 돈이 많으면. 뭐야? 첫 근데 번째, 되게 설득돼. 그렇지. 돈 문제를 해결해주고 두 번째 뭔지 알아요? 어떤? 정말 내 인생에서 찌질거리는 99%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찌질거리는 99%는 순전히 내가 돈이 많고, 순전히 내가 배기량 높은 차를 타고, 순전히 내가 더 넓은 집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내 앞에서 고개를 숙여요. 네. 그런 99%의 찌질이들은. 근데 되게 속되다. 걔네는. 속되죠. 근데 속된 인간들한테 속된 방법으로 대처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속된 인간들에게 내가 어떤 식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니면 교양을 통해서 대처를 하겠어요. 속된 놈들한테 속된 방법으로 대처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1%의 사람들에게 내가 교양과 또한 내 양심과 내 호의를 통해서 그 사람들과 교류를 해나가는 거지, 찌질한 99%를 위해서 내 그 소중한 교양과 양심을 내가 왜 그들을 위해서 쓰냐고요. 네, 찌질한 인간들한테는 찌질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요? 그럼요. 네. 무슨 방법도 있겠어요. 참고할게요. 네. 저는 그래요. 나 대처할 일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세운 게 월수 2천. 월수 2천 돼서 내가 오롯하게 이 자본주의의 평야에서 한 마리 그 숫사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숫사자. 나름의 그 나와바리 영토를 개척을 했을 때 정말 그 벤츠 S 시리즈와 롤레스 금딱지로 반격하리라. 날 보면서 고개를 숙여라, 이 개새끼들아. 이러면서. 그래, 그러면 나무님의 해결책은 그런데, 네. 지금 뭐, 그래요. 사실 이렇게 상대방이 찌질하게 나오는데, 나만 정신승리하면서 우와 떨어봐야. 그러니까 즐겁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아니, 누가 알아줘. 누가 근데, 알아줘요? 남이 알아주고 말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나무님의 해결책은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 찌질거리면서 이렇게 나무님을 음해하고, 그러니까 맥락도 없이 비난하는 네.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같은 레벨로 응수해준다. 요건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히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이분의 입장에서는 뭐 입장이 있겠지만 선배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해서 야단을 친 네. 건데, 계속 이렇게 실명으로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 상태. 이거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일단 한번 트위터 가입을 하셔서 네, 싸워. 싸우지 말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 왜 그러냐고. 네, 그래서 어떤 대답이 나오겠죠. 아마 이분은 그 트위터를 또 잘못 쓰시는 분들 중에 SNS 쓰시는 분 중에 트위터를 일종의 그 독백용 도구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답답해. 그런 근데 분들. 사실은 트위터라든가 SNS는 독백의 형태를 띤 방백이거든요. 네. 그치. 자기는 독백처럼 쓰지만은 실제로는 방백이 되는 거고. 다 오픈이 되는 거니까. 다 오픈이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굉장히 자의식이 고양된 분들은 그걸 잘 이해 못 하신 분들이 계세요. 맞아. 내가 독백했는데 왜 그러니?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한번 좀
상기를 시켜주시고 그래도 계속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일단은 관련자를 다 캡처를 하셨다가 예, 법의 힘을 한번 빌어보시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보통 이렇게 법에 캡처를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캡처를 해서 그리고 법의 대부분 힘으로 한다 이러면 법의 힘으로 한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꼬리를 내더라고요. 그치, 맞아. 저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작년이었는가 그런데 어떤 분이 트위터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은 김남훈이가 다른 선수들의 파이트머니를 중간에 띵겼다. 아, 그거 되게 고전적인 그 음해 아니에요? 네, 고전적인 음해인데 짜증이 정말 열이 받았어요. 정말. 왜냐면은 그 파이트머니 해봤자 얼마예요? 해봤자 되게 조금인가 보다. 진짜 조금이에요. 그거 봤는데 그거를 내가 중간에 무슨 내가 정확히 뭐 에이전트 피를 받는 것도 아니고 띵겨 먹었다라는 거는 말이 안 이거는 제 인격에 대한 모독을 떠나서 살인이거든요.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 내용 다 캡처하고 그분한테 멘션을 보냈어요. 아 진짜.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도 알려줬죠. 거기다가 전화해라 하고 만약에 전화 안 오시면은 나 이때부터 법적인 절차 밟겠다 얘기를 했죠. 하니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 뭐래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녹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 사정 구구절절 얘기하고 그래서 근거 있는 얘기냐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었대요. 그 누가 누구냐고 레슬링 선수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나라에 프로레슬링 선수 10몇 명 있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 없다고 누구냐고 그러니까 절대 그거는 자기가 말을 할 수가 없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근데 이제 자기가 사과문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그 수준에서 일단 일단락을 했는데 대신에 이제 장문의 메일을 보냈죠. 메일을 보내서 일단은 나도 여기서 멈추겠는데 만약에 한 번이라도 내 이름이 또 언급이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법적 수단 다 강구를 하겠다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일단은 클로즈를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과정이라는 게 너무 험난하긴 했죠. 짜증나고. 정말. 그러니까 내가 하지는 않은 일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 거 그것만큼 진짜 참 깝깝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뭐 그거를 서로 간에만 알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이미 퍼졌을 때는 또 이제 나에 대해 선입견을 갖는 사람들은 그걸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 내용들 캡처를 해서 먼저 모아놓으시고요. 그 이후에 한번 좋게 이야기를 해보시고 1차 경고. 그래도 안 되면은 한 번 더 세게 경고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내용들 다 캡처를 해서 사이버 신고센터 같은데 신고를 하시면은 생각보다 일 처리가 스무스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SNS 괴담에 대해서 굉장히 알러지를 갖고 있는 우리 정부 정부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해줘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소속 어디 경찰서로 가라라고 일단은 그 배정을 해주고요. 거기 가면 담당 형사가 관련 내용 보고 이거 사건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다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뭐 그분들은 자기 일 열심히 하시는 거니까 형사분들은 경찰관분들 그러면서 진행이 되니까 사실 그런 법적인 수단도 결국 꺼려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대부분 그 상황에서 경고를 하면은 대부분은 꼬리 내려요. 맞아요. 대부분 꼬리 내리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사과문 올리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하심이 단계를 하면서 증거 모으고 그렇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법적인 이런 공방까지 안 가고 이렇게 내가 접수했다 요것만으로도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겁을 먹으신다고나 할까? 그렇게 위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직업적으로 만난 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이 업계의 평판에 이분도 이제 일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헛소문이 나면 안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참 SNS라는 게 없었을 때는 오히려 인간관계라는 지금 이제 SNS로서 더 많은 인간관계 확장할 수 있지만 오히려 SNS가 없었을 때는 좀 확장성은 덜하지만 인간관계를 맺고 끊는 이런 게 조금 더 지금보다 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 이렇게 보니까 오면서 이제 기사 검색을 좀 해봤는데 소개팅 하기 전에 이제 상대방 전화번호 이렇게 딱 받으면은 카카오톡에 일단 딱 뜨잖아요. 그럼 이제 카톡 사진 보고 프로필 사진 보고 얼굴 감정 들어가고. 그렇지 감정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통해서 페이스북 추적하고 그치. 트위터 추적해서 이 양반이 평상시에 어떤 글을 싸지르고 있는가 인성평가 들어가고. 맞아.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어떤 이메일이나 이런 거 이제 아이디 하나만 알면은 그걸로 이제 구글링해서 그렇게 지난 과거들 이렇게 딱 되고 그게 다 검증이 되더라고요. 그 구글에 에릭 슈뮤트였나 이 양반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 세대는 앞으로 모든 데이터가 영원히 저장되는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예. 원죄죠, 원죄. 맞아. 그러니까 이거 뭐 저장된 페이지 무서워요. 네, 저장된 페이지 무섭고 또 그 기록들이 뭐랄까 캐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해당 서버에 없어졌어도 내 컴퓨터에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퍼져 있는 거니까. 어느 컴퓨터에 내가 날린 이게 뻘트윗이 남아 있을지 그렇죠. 어떻게 알아? 네, 그렇죠. 사실 그 파일이 안 지워져 가지고 인생 꼬인 분 중에 한 분이 예? 여기 김용민 국장님이라고. 저기 옆에 사무실에 너무 실명 거론하면서 이렇게 돌려까기 있어요? 아무튼. 돌려 까는 게 아니라 사람이야. 제가 알기로는 그게 굿서버예요, 굿서버. 그러니까. 파일이. 근데 그거를 찾은 것도 나는 너무 굿서버라는 게 궁금한 것 같아. 뭐냐면은 랜선이 꽂혀 있지 않은 컴퓨터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그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그냥 저장돼 있던 거죠. 아.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망해가지고 컴퓨터 돌다가 어디 구석탱이에 박혀 있던 거예요. 전원 케이블도 빠져 있고 그다음에 랜선도 빠져 있고 이걸 굿서버라고 하는데 굿서버는 아무리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도 안 나오죠. 그러겠죠. 거기에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굿서버가 있다는 걸 알고 그 굿서버 안에 그 해당 파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어떤 누군가가 꺼내서 찌른 거죠. 그럼 누가 딱 찍어서 딱 그렇죠. 이렇게 한 거네?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 뒤져봤겠죠. 구글링 하면서 대단하다. 내가 뻘짓을 한 게 있나 없나. 근데 아마 그때 또 컴퓨터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으니까. 그런데 굿서버 안에 있는 걸 꺼내왔다는 거는 누가 찌른 거죠. 그치. 의도적으로. 맘 먹고 딱 찍어서 찾은 거네. 그러면서 뭐 약간의 금품도 취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는데. 음모론. 음모론이에요. 네, 무섭다.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튼 굿서버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전원 플러그와 랜선이 뽑혀져 있는 상태에서 그 파일을 어떻게 찾았을까? 그건 사람이 가서 찾은 것밖에 없죠. 검색도 아무튼. 아니고. 아무튼. 자. 아무튼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저 아는 분 중에 이제 공무원, 이제, 젊은 친구인데 이제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서 공무원으로 이제 먼저 정부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정부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트위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이분의 이제 상사께서 너 SNS 계정하는 거 있으면 다 줘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뭐 이런 거 다 드렸대요. 트위터. 그랬더니 그 상사분께서 보시고는 네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정부에서 일하거나 뭔가 큰일 하려면 SNS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 지워라. 그래가지고 네. 전부 폭파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그 SNS에 올리는 내용과 그 사람의 직책과 이것을 1대1로 연결시키는 게 좀 후진적인 내용이긴 해요.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있고 그 사람이 급여를 받으면서 그 직장, 그 기관에서 일하는 거는 어디까지 업무 시간 중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시간대에 자기가 개인의 어떤 의견을 자연스럽게 필요로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이쪽이나 저쪽이나 진영 나누지 않고 다 하나의 공동 용도로 쓰잖아요. 네. 뭐 연예인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 어떤 네임드 연예인이 뭐 한 줄 드라마 비평 쓰면은 그거 가지고 바로 누가 누구를 깠다 이런 식으로 그치, 기사가 그치. 나오고 어떻게 본다면은 표현의 수단에 대한 어떤 과학적, 기술적으로는 계속 진보를 하고 있는데 그 자유의 폭과 넓이를 우리 스스로 제한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네. 진짜. 근데 굉장히 그게 좀 논쟁이에요. 이렇게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 유명해졌는데 그 유명인이 어떤 직책에 있는 유명인이 네. 트위터를 하게 됐을 때 그 트위터에 올리는 멘션 트윗이나 트윗을 그 사람의 개인 의견으로 볼 것이냐 어떤 그의 포지션에 관련된 그렇죠. 것으로 볼 것이냐 이거는 사실 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우리가 분별해서 봐야 된다고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후광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그렇죠. 직업이나 위치에 대한 아무튼 그래서 뭐 연예인들도 괜히 공연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래서 뭐. 이 연예인들의 트위터가 지금은 다 어떻게 됐냐면은 뭐랄까 자기 삶을 의도적으로 전시하는 그냥 값싼 홍보 수단으로 전락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내용이 똑같아요. 뭐 뮤직비디오 촬영 중에 한 컷. 그런데 뭐 풀 메이크업 다 했고 아니면 뭐 스타벅스에서 한 컷 또는 뭐 비싼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사진 뭐 이런 거. 맞아. 그러니까 커피 촬영 현장 아니면 다른 동료 연예인 유명한 애들 찍은 사진. 이거 외에는 볼 수가 없는. 그렇지 뭐. 남희석 씨라든가 몇몇 분의 트위터 빼고는 다들 계정이 그런 식으로 일종의 그 수족관처럼 변해버렸죠. 쇼윈도처럼. 쇼윈도우처럼. 자기의 네. 삶을 전시하는 SNS 자체가 좀 그런 특성이 있긴 해요. 네, 있긴 하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 들고 아니면 그렇죠. 앞에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머리를 뒷골땡기 하는 분처럼 그냥 자기 혼자 독백하면서 저주하고. 근데 이런 분한테는
이런 분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분께서 한번 찔러주시는 게 그죠. 좋아요. 찌질하다. 근데 저렇게 뒤에서 남 이렇게 험담하고 뭐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이런 분들은 막상 세게 나가면은 이게 확 쫄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세요. 일일이. 그리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이런 일로 그 내 주변의 사람들을 약간 걸릴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음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거를 믿고 나에게 좀 소홀해지거나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필요 없는 거야.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2D와 3D로 알고 있는 2D로 김남을 알고 있는 이들과 진짜 나를 알고 있는 이들. 그러니까 인터넷의 어떤 평판 또는 뭐 몇몇 그 음해성 게시물로 예를 들어서 나를 판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김선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필터링 수단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나이 30 넘으셨으면요. 30대 여성이신데 그렇게 인간관계 넓게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이걸로다가 사람 한번 이렇게 내 사람 그리고 네. 또 이렇게 떨어져 이런 일 아니라도 떨어져 나갈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기회를 삼으시고 너무 이 나쁜 후배가 남긴 한마디 한마디에 곱씹지 마시고 네. 쫙 캡처해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메일 한 네. 통 보내세요. 네, 네. 그러면 대부분 꼬랑지 내립니다. 맞아요. 꼬랑지 내립니다. 깨갱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법적 대응이라는 솔루션 제공해드리면서 우리 변호사 같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40줄에 접어든 남자입니다. 초등학생 딸이 하나 있고요. 저는 회사 생활을 하고 집사람은 몇 년 전부터 아이 돌보면서 전업주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는 10년쯤 됐네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집사람에 대한 제 마음이 조금 이상해지는 걸 느낍니다. 어딘지 모르게 뒤숭숭하다고 해야 할까요?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네요. 일단 집사람을 마주하고 집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게 조금 귀찮아졌습니다. 얘기를 나눌 일이 생기면 꼭 필요한 말만 하게 됐고요. 심지어는 알았어. 당신이 알아서 해. 딱 이 정도 대답만으로 대화가 끝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면요. 집사람과 나누는 대화의 양이 한 주에 원고지 5장도 안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부부관계도 원활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잘 안 나고요. 부부관계란 단어를 떠올리면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고 불편하기까지 해요. 얼마 전에는 저의 이런 태도를 두고 집사람이 이제 내가 여자로 보이지도 않아? 이러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면 뭔데? 여보, 우리 부부 맞아? 아, 당신 진짜 요즘 왜 그래, 나한테? 왜 번번이 나만 이상한 여자 만들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건데? 아유, 누가 이상한 여자를 만들어.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 다 알잖아. 아유, 나도 맨날 야근도 있고 그냥 힘들어서 그래. 아, 지친다고. 매일매일 새벽같이 출근해서 윗사람 비위 맞추고 먹고 살겠다고 얼굴에 철판 깔고 버티는 거. 아이, 자기도 직장 다녀봐서 알잖아. 이거 쉬운 일 아니라는 거 알잖아. 왜 그래? 나는 뭐 노는 줄 알아? 집에 있다고 노는 줄 알아? 당신이 이렇게 변한 모습 볼 때면 내가 내 인생에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고 정말 서러워서 내가 뭐 변했어. 정말 속으로 요즘 맨날 운다. 요즘은 집사람을 바라보면 정말 이게 맞나 싶은 생각까지 들어요. 안쓰러운 마음, 답답한 마음이 막 뒤섞이면서 한숨만 나오고요.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냐고요? 에이, 저 그런 거랑은 거리가 멉니다. 아니 솔직히 차라리 그랬다면 마음은 더 편했을지 몰라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채로 집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무기력해지기만 하는 꼴이죠. 집사람이 요즘 부쩍 친정에 많이 가네요. 가서 자고 오는 때도 종종 있는데 그럴 때면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혼자 밥 해먹고 그냥 혼자 알아서 출근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가끔은 집사람 생각에 마음이 짠해지고 미안해서 눈물이 살짝 나기도 하네요. 이런 걸 권태기라고 하나요? 이거 극복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집사람과 헤어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왔어요. 부부의 권태기라. 권태기가 왔어요. 권태기가 왔어요. 예전에 아, 강병철과 삼태기였나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네, 권태기가. 노래 있지 않았나? 강병철과 삼태기. 갑자기 강병철과 삼태기가 왜 생각나지? 왜 그게 생각나요? 권태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심각하니까 우리라도 심각하지 말아야죠. 아, 그런가요? 예. 저는 이제 왔어요. 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권태기가 아니에요. 애들은 가라. 이러면서. 애들은 가라, 진짜. 그치. 애들은 가야 돼요. 권태기를 극복하려면. 뭔 소리야? 권태기라. 네, 권태기라. 권태기라고 뭐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네. 뭐, 그렇게 생각할 그렇죠. 수도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권태기라, 이게 부부뿐 아니라 연인 사이에도 네. 좀 오래 만나다 보면은 회사도 그렇잖아요. 맞아. 회사 권태기 있어요. 1년차, 1년차, 3년차. 1357. 1357으로 가잖아요. 회사. 홀수로 온다는 권태기. 네. 맨날 오는 사람도 있고. 월요일마다 회사에 권태기가 와. 월요일 아침마다 막 죽을 것 같아. 사실 그 권태기는 일요일 날 밤에 개콘 끝날 때 오는 거죠. 그치, 이제. 빠밤빰 할 때, 이제 내일 출근해야 돼. 클로징 음악 나와. 막. 네. 그래서 개콘의 첫 코너 시작할 때까지 기분이 좋다가 그치. 항상 그 끝이 봉숭아 학당이었잖아요. 맞아. 봉숭아 학당 보면서 제발 끝나지 마라. 제발 끝나지 마라. 봉숭아 학당 끝나면 안 돼 하다가 끝나고 빠밤빰 클로징 시그널 나면 내일 출근이야. 싫어 이러면서. 맞아. 네. 그 기분. 아무튼 그거는 이제 뭐 태어난 업보고요. 네. 그런 권태기를 느끼는 거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월요일을 맞이하는 건 태어난 죄값을 갚는 죄값을 갚는 거라고 거죠. 출근을 하는 영화 거죠. 노아에도 그런 대사가 나와요. 노아 보셨어요? 예, 노아에 보면 어떤 대사가 나오냐.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죄를 벌을 받게 됐다. 어떡해. 네, 그거에 태어난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네.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아무튼, 이제, 뭐든지 있는 것 같아요. 뭐, 연인이든지 회사든지. 처음에는 뭐, 나름, 이렇게 네. 의욕과 이렇게 새로운 기분을 갖고 이제 시작하지만, 그게 이제 일상이 돼버리면은 항상 이렇게 당연해지고, 네. 별로 이렇게 새로운 느낌도 안 들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권태기가 오는 것 같은데, 결혼 10년 차면은, 뭐, 그런 기분이 드실 때도 되긴 됐어요. 그런가요? 그런 거 10년 차세요? 아니요. 저는 8년? 8년? 8년. 아직 2년 남았어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남편을 안 거는 이제 10년이 넘었어요. 아. 그러니까 뭐 우리도 뭐 알 만큼 다 알고 이제 자다가 닿으면 이게 내 살인지 이게 네 살인지 모르겠고 뭐, 네. 뭐 남긴 밥 먹는 것 정도는 서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거 뭐 그런 사이죠. 근데 그 뭐랄까 일상성이라는 게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확실히 두근거림을 없애버리는 일종의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행지도 그렇잖아요. 아. 예를 들어서 제주도라든가 아니 멀리 가면 로마. 로마를 딱 가면은 이게 콜로세움 바로 막. 달력에서 보던 그곳이고 달력에 예전에는 달력으로 해외 관광지를 많이 봤잖아요. 맞아. 코리아네요. 달력. 예, 코리아네요. 대한항공 달력 이런 거 보면은 막 로마 콜로세움이라든가 파리 뭐 에펠탑이나. 피렌체 성당 이런 거 보면서 너무 멋있어. 그래서 야 이런 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고 실제로 가보면은 너무 좋아요. 그치. 그 노천 카페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지나가는 남자들이 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 남동생 형처럼 생겼고 네, 그다음에 그 서빙하는 아가씨들도 다 우와 무슨 뭐 저기 뭐야 여배우처럼 생겼고 누구죠? 뭐. 게스 모델 이런 데 많이 나오는 뭐 클라우디아 시폰. 네, 뭐 클라우디아 시폰지 뭔지 시폰인지 하여튼 생겼고 와 너무 좋아 이런 데 살면 얼마나 좋을까 뭐 커피도 되게 맛있고 피자도 맛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유학이라든가 뭐 어떤 뭐 워킹 할리데이라든가 직접 거기서 살게 되면은 그 삶의 일상성 때문에 결국 그 이채로웠던 부분이 다 사라지고 그게 다시 결국 고단함으로 이어지는 맞아. 똑같구나 한국이나 여기나 일하는 사람 거. 사는 데는 다 다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그 배낭여행 한참 초창기 때 네. 혼자서 이제 유럽 배낭여행 갔는데 한국 사람들 이제 배낭여행 가면 주로 이제 런던에서 많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런던에 딱 내렸는데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따만한 가방 배낭을 메고 런던에 딱 내렸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낀 그 런던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귀국을 해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언젠가 유학을 가면 영국으로 가야지 환상을 품고 딱 유학을 갔는데 웬일이야 항상 안개가 껴있는 런던 항상 안개가 껴있고 그래서 신경통이 맨날 그래서 너무 우울하다는 거야. 한 며칠 살 때는 그렇게 그 뭔가 우아해 보이고 신비로워 보이고 좋았던 그 안개가 한 달, 2달, 6개월, 1년이 되니까
햇빛을 너무 보고 싶은 거. 그래서 집에다 자외선 램프를 이렇게 들여놓고 자외선 햇빛이 모자라 이러면서 손등에다 네. 이렇게 자외선 쬐면서 살았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94년에 처음 일본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20년 전인데 그때는 일본어를 전혀 못했어요. 일본어를 전혀 못한 상태에서 일본 동북지방 그 아오모리에서 그 요코하마까지 이제 나름 종단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 정말 그 덮밥집에서 먹는 소고기 덮밥부터 시작을 해서 차들 반대편 차선으로 지나다니는 거, 지하철, 신간센 너무나 신비하고 말도 안 통하니까 얼마나 이게 진짜 새롭고. 대단히 그리고 서점 들어가서 아니면 편의점 가서 그 19금 코너 가면 오 야한 책을 막 파는 거야. 뭐야 이야 겨우 500엔으로 이런 훌륭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니. 고퀄리티. 예, 고퀄리티. 와, 너무 좋아 그랬었는데, 나중에 제가 일본어 공부를 하게 되고, 출장을 일본을 자주 다니게 되다 보니까, 일본 출장 4박 5일을 가는데, 전날 가방도 안 싸요. 아침 8시, 9시 비행인데, 그냥, 새벽 한 6시에 일어나서 가방 싸고 가요. 뭐야? 그 대전 출장이에요, 대전 출장. 느낌이. 서울에서 대전 가는 거. 너무 일로 가면 또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일본 가서 앉아 있어도 그냥 한국 강남역 나와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번잡하기만 하고 이게 어떡해. 뭐지 이러면서 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여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단기 체류 이런 것도 굉장히 뭐랄까 서로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데 사람이라면 당연하지 않을까요? 더구나 그렇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거는. 그러니까 참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 항상 이렇게 네. 우리가 배우자나 연인이나 그 처음과 같은 사랑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러기를 바라지만 네. 사실 그러기가 힘들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부부가 되면은 참 이게 결혼은 로맨스의 무덤이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게. 서로 의무가 있잖아요. 남편은 뭐 예를 이 집안 같은 경우는 이 가정 같은 경우는 남편분은 이제 회사에 나가서 바쁘고 아내는 집안에서 이제 아이돌 보면서 네. 전업주부로 바쁘고 그러면서 서로 어떤 역할적인 면에 치우치다 보면은 지금 이 부부 나누는 대화를 보면은 남편분이 알았어. 당신 알아서 해. 요거 이 그렇죠.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집안일, 애기 돌보는 일, 요것밖에 대화 나눌 게 없다는 말이에요. 200자, 한 주에 원고지 5장이라고 했으니까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했을 때 1000자거든요, 1000자? 1000자면은 트위터가 140자니까 트위터로 8번 트위터 올리는 거보다 못한 거죠. 그니까. 네, 트위터 8번. 게다가 뭔가 이렇게 의논하는 게 아니라 그 남편분이 그냥 다 맡기는 거야. 예, 알아서 해. 뭐, 알았어.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역할적인 면에만 치우치면서 서로 이런, 뭐랄까, 이런 관계.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사귀면서 만나서 이렇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러면은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네.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항상 두근두근하고 저 사람만 보면 이게 너무 좋고 같이 네. 살게 됐다는 게 기쁘고 이러니까 이런 초창기 신혼 때는 딱히 어떤 이렇게 사랑의 열정을 불태우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해도 돼. 그렇죠. 그 열정은 항상 있는 거예요. 이거 음식물 쓰레기잖아. 이거 내가 갖다 버려야지. 오빠 괜찮아. 아니야, 내가 갖고 가야 돼. 아이, 무슨 소리. 지금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아이고, 어떻게 내가 네가 이거 들어가. 말도 안 돼. 알았어. 정말 우리 어버는 진짜.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갔다 올게요, 음식물 쓰레기. 초창기 때는 이러기 쉬운데 이게 이렇게 10년쯤 되면은 노력을 해야 돼 서로. 네. 이게 이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열정은 사그라드는데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정은 그 숯불 이렇게 타오르는 네. 것처럼 금방 이게 식어가는 거고. 그럼 어떻게 유지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결혼한 지 뭐 이분들보다 뭐 오래된 것도 아니라서 만약에 뭐 제가 결혼 한 20년 차다 이러면은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하면서 뭔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그럴 입장은 사실 아니고. 네. 제가 지켜본 바에 좀 오래 아주 금슬좋게 해로하시는 어르신들을 네. 보면은 항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화. 항상 얘기를 해. 근데 그 얘기라는 게 지금 이제 이분들처럼 어떤 기능적인 대화, 꼭 필요해서 하는 말, 네. 이런 게 아니라 감정 표현을 많이 하세요. 감정 표현. 그러니까 고마워, 자기 사랑해, 미안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칭찬을 많이 하세요. 아하.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부부 중에 아이가 없는 부부세요. 네. 근데 이제 두 분 다 70대가 되셨는데 사실 아이가 없이 5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와. 유지하는 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아이가 있기 때문에 뭐 결혼 생활이 더 풍요로워지고 아니고 뭐 이렇다고 계량할 수는 없겠지만 이 아이가 있기 때문에 포기 못하는 부분들이 꼭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아이를 안 가지고 50년 동안은 해로하셨는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반성할 때가 많아요. 항상 칭찬해 주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옷을 입고 나가시면은 우리 영감 너무 멋있지 않냐. 저 나이에 저렇게 화려한 셔츠도 잘 어울리고 모자도 잘 어울리는 영감 우리 영감밖에 없을 거야. 그런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영감 칭찬을 하지만 이 영감님 계시는 앞에서 이 할머니가 막 해주세요. 뭐 자기가 입술을 트니까 바로 나가 이러면서 너무 멋있다. 너무 좋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이 두 분이 되게 외모가 훌륭하시거나 이러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항상 서로 칭찬을 해요. 우리 와이프는 패션 센스가 있어. 항상 스커트 입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 프랑스 패션 모델 같다. 그러면서 이게 남이 볼 때는 객관성이 심히 결여된 얘기일지라도 두 분은 항상 이런 대화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오래된 부부들, 그 말이 되게 싫은 게 산에를 가면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산을 가면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등산을 갔을 때 어떤 중년의 남녀가 굉장히 다정하게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손잡아주고 이러면 불륜이고 둘이 무덤덤하게 남자는 앞서가고 여자는 뒤에서 이렇게 이런 지팡이 짚고 가고 이러면 부부다. 파주 출판단지에 있는 그 카페들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파주 출판단지 거기 가면은 카페 그 헤일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네, 헤일이 가보면은 전 집이 그 근처다 보니까 종종 가는데 낮 시간에 중년 남녀가 쫙 빼입고 온 거예요. 그럼 100% 불륜이지. 생각해봐요. 밥 먹을 때도 같이 막 이렇게 얼굴 마주보면서. 아니 50대 남녀가 왜 낮 시간에 쫙 빼고 부부면은 당연히 남자 여자 둘 다 스레바에 예, 추리닝 바지에 그지. 예, 그렇게 나오는 거지. 예, 근데 제가 들어간 카페에 바로 옆 테이블에 그런 부부가 왔어, 그런 커플이 왔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줌마 단체 그 관광객이 들어온 거예요. 10몇 명이. 이 아줌마 10몇 명이 또 얼마나 촉이 세요. 막 커피 마시다가 그 건너편 테이블에 있는 불륜 커플의 정체를 눈치챈 거죠. 자기들이 막 그 구라를 푸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나가시더라고요. 계속 쳐다보면서 못 견디고. 저기 그런 거 같지 이러면서 뭐야. 너무 웃겨가지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상성의 폐해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니까 너무 그러니까 서로의 존재가 너무 당연한 거야. 어떤 집에 맨날 있는 세탁기, 냉장고, 저는 가구처럼. 그 당연성의 어떤 그 기초를 마련한 게 아이가 아닐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당연성이 뭐냐면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가 부부로서의 펑션이라든가 이런 게 모두 다 그 소고 삭제가 되고 부모로서만 그러니까. 엄마이자 아빠로서만 그 기능을 하다 보니까 맞아. 사실은 부부로서의 관계, 릴레이션십 자체가 소진이 된 거죠. 아빠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엄마로서 가사를 하기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엄마와 아빠로서만 존재하고 실제적으로 두 사람의 어떤 삶의 반려자, 파트너로서의 이 릴레이션십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렇게 많이 되잖아요. 쉽죠. 그러니까 많은 부부들 보면은 그게 가장 사랑하고 삶을 함께 하는 사람인데 서로에 대한 칭찬이나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야박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에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말로 해야 알아? 이런 거.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 말해야죠.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말 표현을 되게 아껴요. 네. 그러면서 이게 남한테는 가끔 얘기해요. 그래도 내가 우리 와이프 만나서 되게 이만큼 살게 된 거 다행이라고 생각해. 이런 아버지들 많잖아요. 네. 괜히 아니 어머님한테 그걸 표현을 하면 되잖아. 근데 왜 그걸 엉뚱하게 다른 데 가서는 얘기하고 집에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부부는 맹숭맹숭하고 불륜은 이렇게 좀 이렇게 다정하다 네. 이런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근데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어머님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우리 많이 아빠, 표현하세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밤에 전화 가시고 어우 현자 그대의 아름다움에 취해 어지러운 밤이요. 아버님 DJ? 이러면은 이제 우리 엄마는 서방님 빨리 오시와요. 어머 너무 외로워요. 귀여우시다. 이러면서. 네. 그래서 휴대폰 대화명에도 아름다운 현자 뭐 이렇게 돼 있고. 어머 멋있어. 우리 엄마 휴대폰에는 아버지 성함에 이제 서방님. 뭐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거는. 그러니까 나무님 아까 저도 이제 구라를 좀 털지만 네. 우리 아버지가 당할 수 짱이에요. 없는 거. 진짜 내가 그 구라를 파악을 했던 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예전에 그 기념품 가게 한 15년 전쯤에 오픈하셨는데, 야, 저 동네 부녀회 회원 한 50명이 단체로 자봉을 온 거예요. 왜요? 자원봉사를. 아. 그때도 몰랐죠. 아버님 아니, 가게? 왜 이렇게 아줌마한테 인기가 좋은 거 했더니만은, 우리 아버지가 입 터는 게 장난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부녀회 회장 이런 거 행사 있을 때, 다른 사람들 뭐, 바카스 사가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꽃을 사가요. 그러면 50대 중반 여성에게 꽃 한 다발 선물하면서, 이렇게 좋은 날 꽃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입이 거기서 끝난 거야. 바카스랑 꽃다발이랑 가격은 비교가 안 비슷해. 되죠. 가격은 비슷한데 맞아, 이게 맞아. 파괴력이 3만 배 차이 나거든. 핵폭발. 핵폭발이지. 그래서 아버님 멋쟁이시다. 저래 된 거야. 저래 된. 그걸 물려받아서 우리 오늘날의 나무님 되신 거예요? 네, 저는 아직 아버지를 못 따라가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많이 아버님 배우세요. 네,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결혼 10년쯤 되고 애가 있으면은 남편이나 아내나 네. 서로 각자 일하고 아이 키우고 시댁 챙기고 처가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역할적인 면에만 치우쳐서 뭐 살림하고 양가 네. 부모 챙기고 이러다 보면은 말은 서로 많이 좀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자기야 뭐 내일 뭐 어머니 댁 가는 말씀하시는 거 게 알고 있지 뭐 이러면 말 이외에 감정을 실어서 상대를 칭찬하는 네. 말을 좀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 뭐 여보 내일 어머님 댁 가는 거 알고 있지? 뭐 어떻게 할 거야? 몇 시에 출발할 거야? 이러면은 뭐 자기가 알아서 해. 뭐 문자 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사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이 두 부부 사이에 뭐 누가 바람을 피웠다든지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전체적으로 되게 맹숭한 관계가 되면서 누구 한 사람도 선뜻 다가가기 힘든 그런 상태에 빠져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보기엔 문제 없는데 교감은 없어. 이게 사실은 뭐 바람이 난다거나 이런 것만큼 더 문제가 아닐까 네. 싶어요. 근데 이걸 깨려면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70대 노부부, 네. 아이도 없는데 50년 해로하시는 그분들처럼 그분들은 뭐 아이가 없어서 더 그런 것도 있는데 자주 떠나세요, 어딘가를. 여행을 자주 가세요. 네. 근데 그분들처럼 할 수는 없겠죠. 지금 뭐 한참 일하고 이런 젊은 분들이. 그런데 이제 아이돌 보고 뭐 이제 집안 살림하고 회사 나가고 뭐 요런 패턴을 같이 공유하는 이 매일매일 일상의 패턴을 조금 벗어나서 아무튼 벗어나 보세요. 그거를 조금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 초창기 때 저도 남편이랑 이렇게 맞춰가면서 많이 싸웠거든요. 그때 억지로 좀 해본 거였는데 공동 일기 쓰기. 공동 일기 쓰기. 네. 싸이월드 공동 홈피 같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 그걸 이제 공동일기죠. 글로 쓰는 거야. 근데 뭐 길게 쓸 필요는 없고 뭐 한두 줄이라도 근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오늘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한 줄이나 두 줄 쓰고 오늘 서로한테 해주고 싶은 말. 뭐 칭찬이나 뭐 아쉬웠던 점이나 뭐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말로 뭐 우리 남편이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어. 또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말로 하면 잘못하면 싸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걸 말로 안 하고 글로 써보는 거야. 자기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내가 좀 오늘 되게 많이 심심하고 밥 해놓고 기다리느라 그랬다. 좀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좀 서로 글로 필담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의무적으로 지키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일주일에 2-3번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바빠서 못하는데 그렇게 억지로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뭔가 거리를 하나 만들어 보심이 자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애 같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그냥 시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정말 권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굳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저도 밖에서 이렇게 뭐 남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주로 이제 밖에서 엄마들이 모이면은 대화라는 게 주로 이렇게 험담으로 흐르기가 쉬워. 남편 흉, 뭐 시댁 흉. 근데 그거에 적당히 이게 남미 오후 2시 정도에 대형마트에 부속되어 있는 카페. 그러니까 그렇지. 롯데마트에는 엔젤리너스. 이런 데 가보시면은 그것은 이마트에는 그냥, 스타벅스. 거기 가보시면 이것이 바로 시월드. 대한민국 성장시키는 원동력이구나. 그렇죠. 그때 이제 아주머님들이 터시는 구라를 들어보면은 장난 아니죠. 대한민국 남자는 다 총살시켜야 되는 다 쌍놈이야 막. 쌍놈이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은 너무 또 그러는데 장단 안 맞춰 주긴 좀 그래요. 그래서 저도 뭐 똑같죠 어느 집이나 이러면서 하긴 하는데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라 서로 그래도 내 남편 내 아내인데 칭찬할 구석은 있을 거예요. 고마운 점도 있고 이분들은 애정이 있어요. 지금 그럼요. 보면은 뭐 남편분이 무슨 딴 마음 있는 게 아니고 여자분이 완전 마음 돌아서는 게 아니고 서로 조금만 더 관심 갖고 배려해주기를 서로 바라고 있는데 지금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분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아내한테 지금 이제 원고지 5장 정도 일주일 네. 정도로 하시는데 트위터 8번. 그러니까 트위터 멘션 8번 이게 뭐야. 네. 손 꼭 잡고 집에 들어가서 고마워. 그냥 뜬금없이 고마워. 자기가 이렇게 애기 잘 키워주고 그래서 내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뭐 이게 힘들면 그냥 고마워 정도라도. 그러니까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요거를 억지로라도. 근데 사람의 이 뇌가 그렇대요. 이 의식이 말을 따라가는 게 있어요. 말하고 자기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네. 말하고 들어가는 거야.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 뭐냐, 그 옛날에 이민호 나왔던 드라마 있잖아요. 네. 이민호 뭐지 그 상속자들? 상속자들. 거기서 보면은 이민호가 너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게 본인도 확신이 없는데 말이 그렇게 나온 거야. 저도 느낀 게 그런 똑같은 경험했던 게 제가 프로레슬링 연습생 시절에 다 구호를 외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일본어였어요. 왜냐면 제 스승님들이 다 제일교포라든가 일본 분들이셔서 그래서 요시 좋아 간발해 힘내라 이쿠소 간다. 그래서 막 낙법 치고 막 하면은 요시 간발해 이쿠소 막 했는데 그 구령들이 사실 일본어긴 합니다만 지금도 제 몸에 붙어 있어가지고 뭔가 힘들고 짜증날 때는 좋아 힘내자 가자 요시 간발해 이쿠조 저를 스스로 입을 제 스스로 구령을 하면서 기운을 북돋으려고 하거든요. 원고 쓸 때 이렇게 컴퓨터 딱 펼쳐놓고 요시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야? 저 트위터도 올리잖아요. 요시 방금 전에도 올려놓고 왔어요. 진짜? 좋아 가자 이러면서. 가자. 네, 대국민 상담소. 뭐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걸 감정 표현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저도 김선님 말씀해 주신 거 다 100% 공감하고 특히나 그 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행이라는 거는 각자가 갖고 있는 그 뭐랄까요 그 젠더 갖고 있는 특성에 다 붕괴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붕괴가 오히려 이 관계에서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을 때 남자가 텐트를 치고 밥을 하고 음식을 하고 오히려 여자분이 또 다른 어떤 기능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짠다든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뭐 한 달에 한 번은 힘들더라고 하더라도 아이를 좀 이제 다 컸으니까 초등학생이니까 친척집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님 댁에 맡기고 1박 2일, 2박 3일에도 한번 갔다 오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터사이클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타고 있는 오토바이를 탈 때 저도 잠깐 그 흥미를 잃을 때가 있어요. 왜 얘는 이렇게 좀 뻔하지? 왜 이렇게 3단에서 이렇게 가속이 뻔하지?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아예 다른 데로 다녀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주로 서울에서 전주로만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한번 동해안을 가보자. 그래가지고 동해안으로 가보면은 막 대관령을 넘어가는데 야 지금까지 이 투어로 모터사이클 얘가 이렇게 코너를 잘 돌 줄 몰랐는데 야 뒷바퀴에 그 트레들을 다 쓸 정도로 다 눕네. 와, 이 고단에서 이렇게 잘 나가네? 몰랐던 부분을 알 수 있는 게 항상 달리던 길이 아니니까. 항상 달리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 가다 보니까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행을 통해서 두 사람이 뻔한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셨잖아요. 어떤 패턴화된 그 패턴을 좀 무너뜨려 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또 이 단둘이 있으면 또 새로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애가 또 없고. 엄한 생각. 엄한 생각. 여기 또 휴양림이다. 그러면 이제 밤에 이제 빗소리도 나고, 근데 고기도 먹었고, 잠은 안 오고, 왜 잠이 안 올까? 그리고, 나 모르겠어. 오늘따라 또 와이프가 색다른 향수를 쓴 것 같고, 후각을 자극해. 좋아.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거기서 다른 스토리가 또. 그러다가 이제 덜컥 둘째가. 두둥. 아니, 그런 커플들 많이 봤어. 저도 페이스북 친구분 중에 한 분이 그 모텔 투어로서. 네? 모텔 투어로 권태 극복했다는 오. 분이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힘든 부분이 있을 때마다 아직 아이는 없었는데요. 그 예전에 연애했던 곳을 지나다니면서 그 새로 다시 잠을 잤다 같이. 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도 아니고. 왜냐면은 그렇죠.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 있는 어디 모텔 아니면은 뭐 종로에는 어디 모텔 잘 때는 연애할 때니까 되게 두근거리기도 하고 막 서로 집에 거짓말도 해야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엄마 나 야근해서 그러니까. 알았어. 엄마 전화 안 될 거야. 알았어 엄마. 야근하는데 왜 전화가 안 되지? 몰라 모르겠어. 그랬었는데 이젠 당당하게 그 근처에서 같이 술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오랫동안 나누다가 거기서 자고 색달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좀 부부간의 트러블을 많이 잠재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놀자닷컴 가입하시고요. 홍보대사야. 숙박이 힘드시면 대실도 가능합니다. 네. 히노키탕 붙어 있는 걸로. 좋아 히노키탕. 같이 이제 목욕도 하시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초기에
부부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열정은 초반기에 이렇게 타오르는 거지만 그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숯에 잔열로 이렇게 쭉 이렇게 방을 데피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스로 방을 데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수치로? 들어서 예. 이렇게 불을 뗐단 말이야. 네. 난로에 뭐 불을 뗐단 말이야. 네. 그럼 이제 잔열로 네, 이렇게 잔열로. 쭉 남아있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잔열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풀무지를 해줘야지. 그렇죠.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풀무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뭔가 처음에 열정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쭉 아이 키우고 살아가면서 일상을 공유하면서 느끼는 그 우정, 믿음, 신뢰관계, 내 사람이다 하는 그런 느낌. 그런 것도 중요하니까. 근데 또 그런 거를 유지하려면은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네. 그냥 당연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칭찬하고 고맙다고 해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그런 부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꼭 권태기가 아니시더라도 오늘 댁에 들어가시면은 다들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이렇게 3스텝으로 관계를 3스텝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또 와요. 한 15년쯤 지나면은 네. 또 이런 사연 또 보내실 수도 자, 있어요. 그러니까 야놀자 가입하시고 아, 네. 대신하세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사연 마무리 해볼까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안녕하세요. 김선님, 나무님. 저는 32살 여자입니다. 작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 전공을 살려서 몇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건 아니에요. 제 고민은 다름 아니라 결혼 문제입니다. 정확하게는 제 결혼이 아니라 동생의 결혼 때문이에요. 아니,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제 결혼 때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저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이 5월 달에 결혼을 합니다. 언니인 저보다 먼저 하는 거죠. 저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작년 말에 결혼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맞지 않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래 사귀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더라고요.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헤어졌고 헤어진 데 대해 후회는 없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이러다가 정말 나 결혼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많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유학 갔다가 귀국한 동생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네요. 동생의 남자친구는 동생과 결혼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보장된 일자리까지 버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동생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껴주는 정말 좋은 친구예요.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동생도 요즘 아주 행복해합니다. 너무 잘 됐죠? 그런데 그렇게 동생이 먼저 결혼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동생은 저한테 무척 미안해하더라고요. 저는 뭐 괜찮다고 했죠. 누가 먼저 하면 어떠냐? 이러면서 순서 같은 거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실은 속으로는 너무 부럽고요. 동생이 너무너무 부럽고 부러워서 얄밉기까지 하답니다. 동생이 행복해서 너무 다행이고 좋은 사람 만나서 저도 좋은데 좋아하는 게 당연한데 제 마음이 100% 좋지만은 않아요. 행복해하는 동생 볼 때마다 내가 먼저 저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부모님과 친척들의 축하와 축복 내가 먼저 받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동생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잘 알지만 괜히 요즘 동생이 얄밉게 느껴지고 제 행복을 빼앗아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동생의 웨딩 앨범 촬영이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큰일이 터졌다고 거짓말하고 안 가버렸습니다. 가서 둘이 드레스 입고 행복한 모습 보면 표정 관리가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동생은 드레스 고르는 거며 혼수품 사는 거 모든 일을 저와 함께하고 도움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 솔직히 자신 없어요. 그런데 따라다니다 보면 제가 갑자기 어느 순간 욱해서 동생한테 짜증내버릴 것 같아요. 그래도 언니인데 저 너무 못됐죠. 세상에 뭐 이런 언니가 다 있나 싶어요. 방금도 동생이 회사 일 잘 해결되었냐고 카톡을 보냈네요. 이렇게 찌질한 생각하는 게 동생한테 미안하고 솔직히 너무 그러면서도 샘나고 비참한 기분 들어요. 어쨌든 동생 결혼 날짜는 다가오고 결혼식 날은 언니로서 좋은 모습 보여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이 주체가 안 돼 걱정입니다.
제 마음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아이고, 동생이 먼저 간대요. 네. 근데 저는, 이분 완전 부러운데요. 왜요? 32살에 몇 개의 매장. 아. 이야. 최고다. 뭘 이렇게 사연을 안 읽고 행간을 읽고. 네. 32살에 몇 개의 매장. 그러게 뭔지 좀 궁금하긴 하다. 한 몇 개라고 한다면 일단 10개는 아닐 테고요. 2개는 아니겠죠. 그 대개 한 4개에서 6개 정도로 본다면은 매장을. 추정 들어갑니다, 추정 지금. 들어가고요. 30대 초반에 4개에서 6개. 제가 보기엔 네일 네일샵. 네일샵이라든가 이쪽 계열이 맞는 것 같아요. 그지. 그러면은 4개에서 6개. 서울 시내 역세권에서 4개에서 6개. 아니, 꼭 서울 아닐 수도 있잖아. 서울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기본적인 대도시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 네일샵은. 왜냐면은, 뭐 아주 중소도시라든가 지방에서 4개, 6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광역시 기준으로 했을 때 4개, 6개다. 그러면은. 셜록 홈즈야. 서울, 부산, 대구, 뭐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네, 이런 거 아니면 뭐 광주라든가. 이 정도 수준에서 4개, 6개 매장이라면은 자산 가치가 글쎄요. 매장당 2,000에서 3,000 치면은 그냥 억대. 선대인 경제연구소에서 나오신 것 같아. 아니 그냥 너무 좋아서. 부러워서. 네.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직원 2명 있고 인건비 따지고 그러면은 그치. 이분의 임대료 빼고 해도 매장당 기본적으로 그 월급쟁이 사장, 개미 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개미 사장이 한 달 순수익이 100만 원 이하를 개미 사장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매장당 100만 원 이하로 할 거면서 개미 사장을 하면서 일부러 4개, 6개 안 할 거란 말이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순익이 매장당 300에서 400이라고 친다면은 월수 1000에서 1500 정도 된다. 네. 순익이. 괜찮다. 사랑합니다. 이런 분 왜 사연 보내주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물질 만능주의 상담. 네. 아무튼, 그래요. 나무님 진짜 무슨 탐정 같아요. 셜록 홈즈가 막 왓슨 자네의 부츠 뒤축에 묻은 흙은 남양주에 있는 이런 그 부엽토일세. 막 이런 느낌이야. 네. 그런 거? 아무튼. 네. 연락 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연락 주세요. 나무님 핸드폰 010.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인데 네. 지금 이게 힘들어. 동생이 먼저 가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동생 분이 먼저 결혼한 것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역시나 결정적인 트리거 역할은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 아닐까요? 그치. 작년에 결혼할 뻔했던 남자친구랑 결혼 과정에서 이제 의견 차이로 헤어지셨다는데 결혼 과정에서 많이 엎어지잖아요. 뭐 혼수 사고 네. 뭐 예단 어쩌고 하다 보면 근데 결혼 과정에서 엎어진 커플들이 어떻게 보면 그나마 낫더라고요. 그치. 이혼보다 파혼이 나. 남자 여자 나름대로 갈 길을 잘 간 거잖아요. 예, 근데 왜냐면 이 결혼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워낙 그 비가역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힘들어요. 어마어마한 시간, 돈, 노력이 필요한데 또 평판 깎아먹는지 그렇죠. 이런 또 그런 게 있죠. 데미지가 크죠. 아무튼 그 있잖아요. 그 여초 사이트에 그 고전적인 금언. 네. 이혼보단 파혼이 낫다. 이런 거. 그 뭐지? 결혼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고민 상담 모이는 데 가면은 꼭 그 정답은 그거예요. 엎어라. 이혼보단 파혼이 낫다. 아니다 싶으면 접어라.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접었는데 그런 상처가 회복되기도 전에 이제 동생이 너무나 괜찮은 준수한 남친을 데리고 와서 먼저 결혼한다니 언니로서 당연히 축하를 해줘야 되고 그런 축하하는 모양새를 겉으로는 갖추고 있지만 속으로는 너무 힘들고 그 동생 앞에서 언니로서 이렇게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없을 것 같아서 힘드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뭐 동생들이 먼저 그러거나 시집을 말거나 가거나 장가 가거나 뭐 그런가 보다. 아 그런 거예요? 남자분들은 별로 상관없나요? 뭐 딱히 뭐 느낌이 없죠. 아 그래요? 내 앞가림하기 힘든데. 그래 너 먼저 가든가. 너 먼저 가던가. 근데 아무래도 이게 여자분들은 좀 의식이 많이 되나 돼요? 보더라고요. 선님도 여동생 있으세요? 저는 남동생 둘밖에 없어요. 남동생이 지난주에 결혼했어요. 아 그래요? 신혼여행 가 있어요. 참 좋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 보면 그런 느낌 드나요?
그러니까 저는 제 친구 또래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음. 일찍 결혼한 편이라 사실 그런 기분은 별로 못 느꼈는데 그런 건 있었죠. 뭐 저는 계속 모쏠인데 다른 애들만 막 남친이 학교 앞으로 데리고 오고 그러면 난 뭐지? 막 이런 생각 들고. 아하. 예. 그리고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 나이가 차면은 어느 정도 30 전에는 뭐 해야 된다 이런 나이에 대한 그 네네. 압박을 좀 남자분들보다는 받는 편이잖아요. 그렇게 압박을 받는 와중에 여동생이 먼저 간다. 이러면 이제 또 주변 친척이나 부모님들이 꼭 한마디씩 하시잖아요. 뭐 너는 아직 없니? 뭐 아우 동생이 가서 어떻게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주변에서 그렇게 바람을 잡으면 아 진짜 아무렇지 않지 않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기분이. 근데 이런 감정 그리고 또 이 동생이라는 거는 같은 이제 성별의 네. 동생이라는 거는 육친이니까 네. 내가 이제 언니로서 배려해주고 같이 이제 도와주고 같은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건데 본질적으로 육친이니까 이렇게 잘해줘야 되고 아껴줘야 되는 거지만 경쟁 심리가 들 수밖에 없잖아요. 경쟁 심리. 네,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젊은 친구인데 동생이 어디 미국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동생이 공부를 더 잘하는 거야. 네. 근데 동생이 떨어졌대. 그 동생이 떨어졌다고 막 울고불고 전화가 왔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동생을 말로는 위로를 해주면서 속으로 살짝 안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릴 때부터 동생이 더 공부를 잘하고 네. 더 똑똑했는데 동생이 외국 대학 명문 대학교까지 붙어버리면 이거 완전 이미 부모님의 이런 추월당한다. 평가나 이런 것들이 자기가 완전 추월당할 것 같아서 동생한테 그래 시험 잘 봐 이러면서도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동생이 떨어져서 울고불고 하는 거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자기 자신한테 놀랐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니까. 근데 아이들도 신생아도 그런데요. 신생아들 보면은 신생아들도 그 6개월 정도 시점 됐을 때 경쟁 심리를 느낀대요. 그래서 그래요? 옆에 있는 애가 울면은 자기는 더 크게 울으려고 하고. 예. 진짜? 예. 그러니까 그 인간의 어떤 그 생존 본능 자체가 경쟁심이랑 맞붙어 있다고. 어허. 생후 6개월 때부터 그 다른 신생아들과 어떤 경쟁을 한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둘째 보면 둘째가 경쟁심이 더 세잖아요. 보통 그렇다고 왜냐면은 첫째라는 존재가 자기 위에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동생이라는 입장에서 항상 그 첫째를 넘어서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아하. 그런 상황에서 첫째는 처음 첫째이기 때문에 네. 많은 혜택을 받았잖아요. 예,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또 지키고 싶어 하고 그래서 뭐 들이받고 싸우고 막 하는데 그게 기본적인 어떤 그 생명초소 갖고 있는 생존 본능과 연관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그럼 이분도 드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있는 건데 괜히 내가 정말 못된 언니인가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것 같은데 결국 그렇죠. 당신은 못된 언니가 아닙니다. 라는 인간입니다. 게 정답인 거죠. 그리고 그렇죠. 당신은 능력 좋은 언니입니다. 32살에 몇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뭐야, 이 결론이야? 네.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의 동생 네. 또 윗사람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윗사람이니까 항상 이렇게 베풀고 동생 감싸주고 관용해야 된다고 우리가 강요를 받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이런 질투와 시기와 뭔가 이렇게 감정. 질투라는 감정을 자기 스스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까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대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미 이분은 네. 느끼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뭐냐면은 그 내가 이미 질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못한 상태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경우에 그 인간관계 파탄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밑에 이제 직원이 있었어요. 네. 직원이 있었는데 얘가 그만뒀어요. 딴 데 갔어요. 그런데 괜히 그 사람을 막 뒷담화를 따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일종의 그 젊음 이런 거를 능력을 질투하는 거죠. 그런가요? 네, 그런 거죠. 네. 어떡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걔 말이야. 맨날 남자한테 눈웃음 치고 다니고 정말 내가 데리고 있을 때도 장난 아니었어. 막. 찌질하다. 걔가 그 원고 쓰는 거 걔가 쓴 거 아니야. 다 딴 사람한테 돈 주고 쓴 걸 거야. 이런 식으로 욕하고. 네. 아니 근데 윗사람 그러니까 그 질투의 대상이라는 거는 네. 어떤 같은 급이었을 때만 하는 그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분출을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본다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 감정의 질투라는 거 이해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안 넘어가는데 그런 분은
자기가 질투하고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못한 상태에 넘어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죠. 병이네. 저도 병이죠. 약 먹어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네. 그 질투나 이런 감정을 당연히 느끼고 그 사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뭐 오랜만에 만난 아마 동창이나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복통으로 멸망할 겁니다. 배가 아파서. 배가 아파서. 그러니까 남이 잘 되고 막 이렇게 잘 나가주기를 잘 나가면 축하해요 이러지만은 그게 어쩔 수 없는 마음 있잖아요. 남의 행복도 내가 먼저 좀 잘 나갔을 때 남도 네. 잘 나가야 이게 내가 마음이 편한 거지. 나는 정체돼 있는 것 같은데 남만 잘 나간다. 그렇죠. 이러면은 저는 또 프로레슬링 선수잖아요. 그야말로 육체를 무기로 해서 링에서 싸우는데 저도 40대가 되다 보니까 20대 초중반 젊은 친구들이랑 스파링을 해보면은 달라요. 손가락이 닿는 것만으로 내가 아파요. 그러면서 정말 진짜? 질투심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질투심이 끌어오르면서 저 체력. 제가 링 캐리어가 좀 있다 보니까 그 반칙 아닌 반칙 같은 걸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정말 얘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아, 진짜? 아니면은 그 시합 중에 뭐 어려운 부분만 얘한테 떠넘긴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제가 깜짝 놀라요. 내가 얘를 질투하고 있네. 얘의 파워와 젊음을. 그렇죠. 근데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대로 제 본능대로 움직이면은 저는 그야말로 교활한 중년이 되는 거예요. 악당 레슬러. 교활한 중년. 교활한 중년. 네, 교활한 중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질투란 감정을 내가 느끼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으니까 이해하고 있으니까 맞아. 그러면 안 돼. 여기서는 어쨌든 실력으로 가야 돼라고 제가 브레이크를 거는 건데 이분은 이 감정 자체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봐요. 그죠. 그리고 그 질투란 감정 자체는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이 질투라는 것을 인지하고 못한 상태에 넘어간다면은 괜히 뒷담화하고 그냥 괜히 악플이나 달고 아까 우리 첫 번째 사연 맞아.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윗사람 처신이 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성숙한 인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성숙했다는 건 나이를 먹어서 성숙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자기 감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성숙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동생의 결혼을 계기로. 그리고 이게 지금 아직 그 전 남자친구와의 이별의 이런 과정이 다 심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힘든 과정을 잘 마무리함으로써 그 전 남자친구 결혼할 뻔했던 그와의 이별을 완전히 종결짓는 그런 계기로 한번 삼아 보심이 좋을 것 같아요. 윗사람은 그냥 베푸는 거, 그냥 언니가 쏠게 이런 것도 잘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드는 그 인간적인 감정을 잘 관리하고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렇죠. 이렇게 원만하게 해나가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님이 지금 할 수 있는 거, 지금 이 고민녀님께서 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5월 달까지 사려 깊은 언니 노릇에 전념하세요. 네. 꾹 참고 미션. 그러니까 본인한테 미션을 딱 주는 거예요. 5월 달까지. 아예 아이폰 배경 화면에 사려 깊은 언니라고 아예 문구를 집어 넣으세요. 난 좋은 언니야. 난 좋은 언니야. 그러니까 자제력 발휘하시면서 동생을 물심양면 도와주시고 정말 축하를 해주세요. 진심으로. 네. 그리고 아마 동생도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는 거 보면 언니의 상황과 자기가 먼저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언니한테 미안함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동생한테 기뻐해주고 언니 노릇 제대로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최악의 상황 이런 거 아니면 안 왔고요. 그렇죠. 그 최악의 상황이라는 건 이제 비가역적인 상황이죠. 그런 거 아니고 이미 굉장히 본인 자체가 사연 보내주신 분이 사려 깊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자기 감정의 실체를 다 이해하고 계시니까 이 상태는 그 가상이라도 아니면 정말 그 사려 깊은 언니라는 롤플레잉을 함으로써 본인 자체가 좀 더 성숙한 인간이 되는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참 자제하기가 가끔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둘이 달달하게 이런 거 모습 보면은 짜증 확 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삐쳤다는 사인을 쟤한테 주고 싶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걸 참으시려면 뭘 하냐면 본인한테 포상을 하나 거세요. 내가 이 기간을 잘 이렇게 견디면은 가자 백화점 4층으로. 가자 백화점 4층으로. 2층을 가야지. 2층인가? 보통 이렇게 좋은 거는 2층에 많이 2층. 2층, 3층에 많이 가자 백화점 2, 3층으로 해서. 자, 그러면은 3월 달엔 신발.
4월 달에는 상의, 그 5월 달에 대망의 가방. 대망의 가방. 가방은 항상 그렇죠. 대망의 가방. 대망의 가방. 네. 맞아. 그렇게 하나 거세요. 동생 결혼 딱 끝나고 내가 이 언니 노릇 잘하면 나에게 어떤 상을 줘야지. 네. 또는 뭐 이게 거창한 거 아니라도 뭐 나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뭐 놀러를 가야지. 뭐 이런 거, 뭐 친구들과의 정말 보고 싶었던 네. 사람과의 약속을 그때로 잡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설레이는 뭔가 하나를 딱 이렇게 걸고 동생한테 이렇게 언니 노릇 잘 해서 결혼 잘 치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네. 잘하실 거예요. 박수 네. 한번 드릴까요? 화이팅! 자, 이렇게 해서 김선, 김남은의 대국민 상담소 오늘 3가지 사연 모두 다 맞춰봤고요. 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애청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 오늘은 상담kim@gmail.com으로 사연 보내달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맞히셨어요. 네, 맞히셨어요. 오늘로써 맞췄어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저희가 방송 언제 시작했죠? 작년 네. 7월달인가? 8월달인가? 작년 초에 네, 중순에 중순에 김남은의 여름에 파이팅으로서 이제 제가 나시 원피스를 입을 때 그렇죠. 방송 네.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바바리 코트를 입을 그렇죠. 때 끝나네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나무.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이 뭐 야매 방송인으로서 나무님이 처음 저랑 이제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해주셔서 얼떨결에 이런 팟캐스트를 하게 돼서 너무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낯설고 병크도 많이 쳤는데 지금도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너무 의미 깊고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남의 인생에 이렇게 뭐 어떤 방향 제시랄까 이런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너무 저에게 오히려 많이 상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뭐 너무 감사해요. 김선님이 갖고 있는 재능 아주 훌륭하셨고요. 훌륭하셨다는 훌륭한 재능을 갖고 계셨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공감 능력이 대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 사람과 같이 이제 가슴 아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뭐 저한테도 좋은 경험이었고 자 아무튼 이제 국민 TV에서 김남은의 인파이팅 또 뭐 김남은 대국민 상담소 이렇게 인사를 드렸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 본 개편을 통해서 전부 아웃이고요. 뭐 아웃이야. 말 그대로 동사 아웃. 동사 벗어나다. 벗어나다. 네. 제가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거죠. 네. 김선님 같은 경우는 김시돌 장안의 화제 시사평론가죠. 김선의 시사돌직구로서 계속 활동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계속 애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그동안 이렇게 들어주시고, 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참여 사연도 보내주셨던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뭐, 일단은 이렇게 떠나지만 언젠가 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네. 아무튼 너무 보람되고 재밌고, 저에게도 나무님에게도 의미 깊은 시간이었고, 우리 PD님께도 너무 네. 감사드리고, 아무튼 들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낼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 김남은의 대국민 상담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